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 전망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16일에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16일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시장의 예상으로는 0.25%, 그러니까 25bp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령 16일 날 FOMC에서 25b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시장이 요동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뭐 50bp가 오른다면 반응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50bp를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불이행이 선언이 되는지가 이 16일 날에 결정이 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는 16일을 넘길 수 있을까 해서 국가 부도 위기 고조라고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러시아는 오는 16일 100여 년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지 주목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16일에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4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 때문에 서방에 지금 제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6,4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거의 한 800조 정도 되는 건데 이 중에 절반이 서방 제재로 동결됐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세계 각국 뭐 주요 은행들에 맡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서방의 제재 때문에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있지만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로 표시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재무장관은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달러화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지금 루블화가 또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정한 루블화를 받을 수가 없거니와 원래 애초에 달러화로 받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루블화로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6일 날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16일에 러시아가 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아마 크게 변동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푸틴이 세계 2위의 부자라고 해가지고 푸틴의 자산이 최대 240조 원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보시게 되면 세계 10대 부자 1위에서 1위는 2160억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260조 원인 일론 머스크예요. 그런데 지금 푸틴이 240조 원을 갖고 있으면은 거의 지금 세계 2위의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푸틴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푸틴이 갖고 있는 돈이 뭐 240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1445억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가지고 있는 뭐 달러를 꺼낸다면은 충분히 갚을 수도 있을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푸틴이 자기 개인의 재산을 끌어와가지고 뭐 갚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14일, 그러니까 어제 하루 만에 10원 이상이 급등이 되면서 1240원까지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전쟁도 거의 3주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달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러시아는 그 달러가 없어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124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유가 역시 지금 계속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가 넘었다고 또 기사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 가격이 2,014원, 또 여기는 2,025원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운전을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었던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유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장은 계속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럴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 때인가,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 왔었던 거예요. 이런 시장에 하나하나에 흔들리다 보면 솔직히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뭐 현금 들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내 재산을 최소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이제 약세장에 있을 때 비트코인 채굴은 잘 되고 있는지를 봐요.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작년 7월 이후로, 작년 7월 이때가 중국이 채굴을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때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뭐 계속 좀 등락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해시레이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채굴되는 양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 높아지면 쉽게 말해서 컴퓨터 한 대당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개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적어지더라도 그 비싼 전기세를 내가면서 이 채굴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채굴을 더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채굴자들이 이 비싼 전기료를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해시레이트는 감소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그 비용 전기세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800만 원이라면 당연히 채굴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상관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레이트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선 이 비트코인이 무너질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이런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 그래프가 이 장기 홀더들의 비유동적,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해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흐리게 보이는 회색 선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이 검은색 선이 움직이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비트코인의 물량도 같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작년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제 거래소와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묶여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미 월가 대형은행들 금융 불안 속 암호화폐 지원 확대라고 해서 이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상품 지원을 확대해가며 시장 진입 속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불안하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은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수탁, 커스터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뭐 넥소라든지 뭐 셀시우스라든지 뭐 그런 대출 플랫폼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를 얻을 수 있고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케빈 오리얼이라는 캐네디언이 있어요. 이 사람을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2019년 5월에 비트코인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뭐 TV
영상에 나와가지고 되게 열변을 토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자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2020년도에 그 스탠스를 갑자기 확 바꾸고 나서 점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그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다 투자한 비율이 10%라고 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나온 기사에 포트폴리오 비율이 이제 20%까지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체 자산이 거의 순자산이 4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인데 이런 사람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 비율이 지금 20%까지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암호화폐 비율이 20%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억만장자인 자산가가 20%까지 높이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11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암호화폐 투자 비율을 1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또 글로벌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쌓여 있어도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가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액의 뭉칫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이제 요동칠 때마다 그리고 또 계속 약세로 떨어지는 이 가격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계속 약세장에 있으면 솔직히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매도를 결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다시 시장이 오를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약세장에는 그런 불안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의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제 돌아오는 16일에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와 더불어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가 결정이 나면 아마 시장은 요동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내 투자에 대한 확신까지 요동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도 초기 시장이고 점점 더 커질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뭐 2배, 3배 벌기 위해서 들어온 시장은 아니잖아요. 못해도 한 10배는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10배를 먹기 위해서는 10배의 변동성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세장이나 다가올지 모르는 폭락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속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 채널 남다부 카페도 만들었던 거고요. 내 자신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좀 의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보도 보시고 서로 말씀도 나누셔가지고 이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5명에게 제가 선정하는 책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정은 매월 15일과 매월 말일날 이렇게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매 선정마다 2명에서 3명 해서 한 달에 총 5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이제 3월 15일까지 해서 총 12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고 그래도 가장 좀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느낌장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사진까지 올려주신 분들 중에 2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의 비밀을 읽고 이제 감상평을 작성해 주신 샌드박스님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밑줄도 쳐가면서 열심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목표까지 뭐 코인으로 1억 벌 수 있다, 집 한 채를 소유한다, 2022년 책 20권을 읽는다, 대기업으로 이직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자신의 느낀 점까지 이렇게 작성을 정성껏 써주셔가지고 샌드박스님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김일수님께서 이 럭키 책을 읽고 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일수님 같은 경우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밑줄을 긋고 또 자세한 감상평도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특히 세상을 좀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럭키 책을 저도 추천을 합니다. 책 이름 럭키에서도 느껴지지만 운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
행운처럼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운도 내 노력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 운이 지속적으로 온다라는 건 이건 더 이상 운이 아닌 실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럭키를 읽고선 이 감상평을 써주신 김이수님을 두 번째 영광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자를 꿈꾸고 여기에서 뭐 매일 미션을 수행하시고 여기다 이제 작성도 해주시고 자기가 읽은 책은 여기다 다시 한번 후기도 남겨보면서 이렇게 부자의 꿈을 하루하루 키워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카페가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부자로 이끄는 책 게시판에 작성해주신 이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2주마다 계속 선발하니까 이번에 선정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선발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꽤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